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심리학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오늘은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당신께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 지금 와서 마음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다 지나간 인생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마음, 저도 압니다. 60이 넘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조용히 지내라고. 더 이상 배우지 말라고. 인생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은 괴로워하는가? 왜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는가? 왜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 질문들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문장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다니.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60대를 넘긴 당신이라면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60이 넘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후회가 올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잘해줄걸.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미안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일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존재감도 옅어지고,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나이. 그게 60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나이에 더 괴로운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가? 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도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저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일부 아들러 철학의 핵심 81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프로이트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갈라섰습니다. 왜일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희생자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이걸 목적론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60대입니다. 둘 다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둘 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야. 내가 불행한 건 어쩔 수 없어.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같은 과거, 다른 현재.
왜일까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영원히 피해자입니다. 과거가 당신을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붙잡을까요? 왜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고 미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60대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식은 엄마를 멀리합니다. 어머니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애들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 말, 얼핏 들으면 반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이 어머니는 과거를 이유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머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방패로 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잡습니다. 과거 탓을 하면 지금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괴로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를 이유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정한 것이라면 당신은 다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열등감이 많아.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왜일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열등감입니다. 문제는 열등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더 배워야지. 나는 약해. 그러니까 더 강해져야지.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성장의 연료로 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약해.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야.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자기 파괴의 무기로 씁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열등감은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땐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나중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난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늙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란 반드시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란 더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60대의 성장은 20대의 성장과 다릅니다. 더 이상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60대의 성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 말은 60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60이 넘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겠네. 나이 먹으면 편해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더 신경 쓰입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일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고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60대는 오히려 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손주에게 사랑받고 싶고, 친구에게 존중받고 싶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인정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당신을 칭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은 텅 빈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버려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비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대의 가장 큰 과제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진정으로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가 가장 괴로워하는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혹시 당신의 마음과 닿아 있다면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본론 2부 60대가 가장 괴로워하는 마음 5가지, 각 항목당 약 34분.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해. 이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밤새 일하고, 허리 굽혀가며 돈 벌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못한 것만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애한테 소리 지른 것, 바빠서 학교 행사에 못 간 것, 돈이 없어서 갖고 싶다는 걸 못 사준 것,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 이런 기억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다가 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생긴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영원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부모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하고 자꾸 챙기고 자꾸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이때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건 자식이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놓으라니. 하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화내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자식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실수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무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실수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사랑도 기억합니다. 당신이 밤새 일하던 뒷모습도, 당신이 아플 때 간호해주던 손길도, 당신이 걱정하던 눈빛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부모였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젊었을 때 선택에 대한 후회. 60이 넘으면 자꾸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걸 후회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친구와 다퉜는데 화해하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60대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평행 우주의 나를 상상합니다. 더 행복한 나, 더 성공한 나, 더 사랑받는 나.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다른 인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분명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다른 후회가 생겼을 겁니다. 다른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젊었을 때 예술을 하고 싶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후회합니다. 예술을 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당신이 예술을 했다면 아마 다른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웠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웠을 겁니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걸. 이렇게 후회했을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게 선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나는 그게 옳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